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관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14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재 2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21번. 21번은 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직접 접지에 밑줄 칩시다. 직접 접지. 자, 직접 접지는 어떻게 하는 게 직접 접지죠? Y결선이다 그러면 중성점을 대지에 철선 등으로 직접 접지하는 것을 우리 직접 접지라고 하죠. 이때 대지의 전위는 몇 볼트가 되지? 대지의 전위는 0볼트일 겁니다. 그러면 중성점의 전위도 이론상으로는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0볼트가 됐겠죠? 이렇게 직접 접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송전선로 역시 직접 접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과 관계없는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1번부터 보시면 고장전류 크기의 억제, 고장전류 크기의 억제와는 관계가 없네요. 답은 벌써 1번이고 2번도 같이 보시면 이상전압의 발생 방지, 일선지락 시에 나머지 건전한상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데 가장 전위 상승이 적습니다. 직접 접지는 전위 상승이 가장 적다. 그럼 가장 큰 건 무슨 접지 방식이겠어요? 중성점에 소리액터를 다뤄놓은 소리액터 L,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전위 상승이 가장 어떻게 된다? 큽니다. 가장 크다. 전위 상승이 가장 큰 게 누구다? 가장 큰 것은 누구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접지 방식에서 전위 상승이 가장 작은 방식이다. 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 3번. 보호계전기의 신속 정확한 동작이 된다. 자, 우리 직접 접지 방식은 만약에 지락이 생기면 그 지락 전류의 크기가 얼마냐? 여러분 나중에 구해보시겠지만 IG는 지락 전류는 3I0라는 큰 전류가 흐릅니다. 3I0라는 큰 전류가 흘러서 그 전류가 어디와? 저 변압기의 중성점 직접 접지되어 있는 축으로 타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워낙 크니까 여기에 그냥 보호계전기 하나 간단한 거 달아놓고 지락 생겼구나.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데 아주 용이한 방식이더라.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은 전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더라. 왜냐면 대지 전위가 평상시에 0볼트다. 자, 그러면 우리 이론적으로 변압기의 코일을 중성점으로부터 어떻게 절연할 수 있다? 이쪽엔 전압이 높게 떠 있겠지. 그러니까 뭐 하겠다? 계단적으로 절연할 수 있다. 그래서 절연비를 계단적으로 실제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야? 저감 절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감해서 절연할 수 있다. 비접지 같은 경우는 저 절연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선로나 이런 데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장거리 선로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직접 접지를 해서 절연비 아끼려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돈이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22번은 선로의 단락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는 그랬는데 선로의 단락보호다 그러면 단락보호는 거리계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계전기는 어떤 걸 거리계전기냐면 Z는 I분의 V인 이 임피던스가 선로의 모든 방향에 걸쳐서 킬로미터당에 뭐가 주어져요? R값과 킬로미터당에 뭐가 주어진다? X값이 선로를 구매해오면 전선을 구매해오면 킬로미터당 뭐가 다 아주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임피던스와 R값과 X값 그걸 합성한 게 뭐예요?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의 X값이 뭐야? 킬로미터당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100km 포탈했다 그러면 곱하기 몇 킬로미터 하면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야. 임피던스의 크기를 100km 설치했더니 킬로미터당의 R값이 이만큼이고 X값이 이만큼이라면 100km 설치했다 그러면 100km의 전체에 대한 뭘 알 수 있어요? 임피던스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임피던스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 한 70km 부근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값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그렇죠. 70km에 대한 임피던스 값만 어디에? 계전기에 뜨겠지. 그거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했구나를 검측해낼 수 있다 그러지. 한 70km 정도에서 고장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검측을 해낼 수가 있더라. 임피던스 값만 가지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Z계전기를 뭐라고도 하느냐? 거리계전기라고도 합니다. 거리계전기라고도 합니다. 답 4번에 있고요. 자, 문제 24번. 옥내배선의 보호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옥내배선의 보호 방법이 아닌 것은 1번부터 가시면 보시면 23번은 과전류 보호, 두 번째 지락 보호,
세 번째 전압 강화 보호, 네 번째 절연 보호죠. 절연이 잘 돼 있어야지. 우리 도체가 있으면 그 도체를 잘 절연해 놔야지 뭐예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어디 여기 조금이라도 깨져 있으면 이런 데로 다 누설될 거 아니야. 누설되지 않게 잘 절연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옥내배선의 보호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라 그러면 전압 강화는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선로가 포설되어 있는데, 선로가 포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전 선로가 또는 옥내배선이 포설되어 있는데, 이 길이에 각각 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 22번에서 임선스가 있다 이거야. 임선스가 있고 여기에 당연히 부하 걸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하를 쓰면 전류 I가 흐르죠. 전류 I와 임피던스 크기, 선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임피던스 값, 직렬 임피던스 값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전압 강화가 생기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수용과 인입구에 예를 들어서 200V가 들어왔는데 200V를 인가해서 넣어줬는데 이런데 콘센트를 어디 재봤더니 콘센트를 재봤더니 한 190V밖에 안 나와. 전압을 재봤더니 나머지 10V는 뭐가 된 거야? 전압 강화가 되죠. 이런 것들은 부하를 씀으로써 강화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번은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답 3번이 되겠고요. 24번으로 갑니다. 24번. 송전선로에 근접한 통신원에 유도장애가 발생하였다. 전자유도의 원인은 그랬어요. 전자유도의 원인은 그랬어요. 자, 유도장애를 보면 평상시에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부근에 통신선이 있다면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겠지. 이렇게 전류 I가 흐르면서 여기 자장이 형성돼. 이렇게 자장이 형성됩니다. 자장이 형성되는데 이 대지에 충전된 대지 충전 전류와 얘는 또 다시 어떤 정전 용량을 이렇게 갖고 있겠지. C라고 할까요? 얘를 CS라고 하자. 대지 정전 용량을 우리 CS를 배웠으니까. 자, CS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유도장애가 있는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시에 평상시에 부하를 쓰고 있을 때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면 이 정전 용량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이 누구한테,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거야?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고?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정전 용량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을 준다. 만약에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고장이 한 선이 지락됐거나 이렇게 고장이 발생을 하면 정전 용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왜냐면 우리가 지락이 되면 여기에 3I0라는 전류가 흐르는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을 줍니다. 전자유도를 합니다. 자, 평상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CS에 의해서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을 줄 것이고, 고장 시에는 어떻게 된다? 고장 시에는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 통신선에 전자유도 전압에 의해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 j 의 오메가 m L의 3I0는 값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통신선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가 영향을 줄 겁니다. 자, 평상시에는 정전량, 고장 시에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을 준다라고 배우시면 됩니다. 자, 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답이 전자유도라 그랬으니까 전자유도 전압은 3I0인 얘에 의해서도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얘에 의해서도 영향을 주고 얘에 의해서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지. 병행 길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주고 다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3I0에 영향을 준다. 이 I0가 뭐예요? 영상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 그랬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유도장애는 고장 시에 나타나는 게 전자유도장애인데, 전자유도장애는 영상전류, 상호 인덕턴스, 병행 길이에 의해서 영향을 줄 것이다. 누구한테? 통신선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고요. 4번. 자, 그 다음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 배전선로 개폐 중 반드시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보호장치와 직렬로 설치하여 고장 구간을 분리시키는 개폐기는 그랬는데, 우리 배전선로의 빗줄, 배전선로 보호 방식에는, 배전선로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서브스테이션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이 변전소의 내부에 당연히 CB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겠지. 이렇게 CB가 있을 것이고, 이 변전소를 벗어나서 배전선로에 보호를 해주려면 어떻게 보호를 해주냐면 맨 앞쪽에, 그러니까 변전소로부터 맨 앞쪽에 니크로저라는 걸 달아줍니다. 니크로저. 자, 그 다음 뭘 달아주느냐? 섹셔널 라이저를 답니다. 섹셔널 라이저를 달고, 우리 전주 끝에 가서 전주에다가 뭐 달아주지? 우리 수용가책으로 들어오는 거
COS를 달아줍니다. COS를 달고 여기 수용가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주고 있겠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서 배전선로 개폐기 중 반드시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은 COS도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을 합니다. COS도 차단 기능이 있지만 또 변전소 측에 있는 니크로저도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차단 기능이 있다. 그러나 SC라는 섹셔널라이저는 차단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RC와 SC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배전선로 중간쯤에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발생을 하면 섹셔널라이저가 먼저 얘를 우리 그냥 간단한 지락 고장이 생기면 바로 정전 없이 송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섹셔널라이저가 고장인지 먼저 한번 트립을 한번 시켜봅니다. 오픈을 시켜봤다가 바로 1세크 만에 다시 또 투입을 시켜줍니다. 배전선로에 전원을 투입시켜주고 고장이 지속되고 있네 그러면 섹셔널라이저가 다시 개방을 했다가 다시 또 투입을 시켜줘 봅니다. 왜? 이 고장이 사라졌으면 그냥 정전 없이 그냥 수용가에 전원을 공급해 주려고 이렇게 섹셔널라이저가 온오프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걸 3회 이상 했는데도 고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니크로저한테 신호를 줍니다. 섹셔널라이저가 뭐라고? 야, 이거 고장이니까 차단해라 그러고 누구한테? 니크로저한테 섹셔널라이저가 신호를 줍니다. 그럼 얘가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섹셔널라이저는 니크로저와 반드시 한 세트로 다녀야 됩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1번 컷아웃 스위치는 지가 스스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얘는 아니고, 두 번째 부하 개폐도 아니고 니크로저도 아니고, 니크로저는 차단기라 그랬어요. 섹셔널라이저가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 다음 몇 번? 4번. 자, 26번. 가공송전선에 사용되는 애자 1년 중 전압 부담이 최대인 애자는 무슨 소리냐? 우리 철탑이 있고 철탑에 애자가 있습니다. 애자가 이렇게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하죠. 한 10개 정도 있으면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여기 전압이 항상 걸려 있는 거죠. 전선에 전압이 걸려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전압 분담이 큰 것은 어떤 거예요?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전압 분담이 가장 클 겁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고요. 전압 분담이 가장 적은 것은 어디예요? 적은 것은 전선으로부터 가장 먼 것? 아니라는 거지. 아니고 어디예요? 전압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어디로부터? 전선으로부터 3분의 2점. 또는 어디로부터? 지지물로부터 3분의 1점. 또는 3분의 1점. 지저물로부터 3분의 1점. 전선으로부터 3분의 2점이 전압 부담이 가장 적고, 그 다음 전압 부담이 큰 것은 어디예요? 어디 측? 지지물 측. 그 다음에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얘가 전압 부담이 가장 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상전압이 발생을 했어요. 이상전압이 뭐야? 외래든가 내래든가 이런 외부나 내부에서 이상전압이 발생을 하면, 서지가 발생을 하면 얘 애자는 맨날 깨지겠네. 왜? 전압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열을 항상 받고 있는데 이상전압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뭐 되겠어? 절연이 파괴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 줘야 되죠. 왜? 이게 절연 파괴되면 뚝 떨어질 거 아니야, 전선이? 그렇죠. 이게 애자가 깨지면서 절연이 파괴될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설치하죠? 초호환이나 초호각을 설치해서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여기를 아크를 발생시켜서 이 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초호환, 초호각이죠. 이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 다음은 무엇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식인가 그랬는데, 단 L은 송전거리로서 킬로미터이고 P는 송전 전력으로서 킬로와트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알프레드 스틸의 경제적인 전압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식이 되겠지? 송전 전압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식이 된다 그래서요. 27번은 답이 몇 번? 1번이네요. 만약에 경제적인 전류의 크기를 결정해라 그러면 누구예요? 켈빈의 법칙이죠. 켈빈의 법칙 알아두시고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용가 상호간, 배전변압기 상호간, 급전선 상호간 또는 변전소 상호간에, 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또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도 이렇게 나눠서 공급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상호간, 수용가 상호간, 그 다음에 배전용 변압기 상호간, 그 다음
급전선 상호간, 뭐 또 급전선이 또 있나 보네, 이쪽에, 위에. 급전선 상호간 또는 변상호간에서 각각 최대 부하는 그 발생 시각이 각각 다르답니다. 그렇겠지. 개똥이네 집하고 새똥이네 집하고 불 켜는 시간이 틀릴 거 아니야? 예, 좋습니다. 발생 시간이 약간 틀리다. 따라서 각각의 최대 수요절의 합계는 그 군의 종합 최대 수요절보다는 큰 것이 보통이다. 큰 것이 보통이다.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도 10kW 쓰고 여기도 10kW를 쓰는데 10kW 쓰면 20kW인데 여기에는 얘네들 간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전력이 걸리는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8kW밖에 최대 전력이 걸리지 않더라 이런 얘기지. 20kW가 한꺼번에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두 개 합쳤을 때 불 켜는 시간이 틀리잖아. 자, 밥하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수요 전력보다 큰 것이 보통이다. 이 최대 전력의 발생 시간 또는 발생 시기에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부등률은 그래서 식을 보면 부등률은 뭐예요? 각각의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뭘로 나눠주는 거야? 합성한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면 걔를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한다. 부등률이라고 하는데 분산 시기를 나타내는 거야. 부하의 분산 지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얘는 항상 누구보다 크다? 1보다는 크더라. 무슨 소리냐? 10kW를 합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변압기를 이렇게 선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10kW를 각각을 합쳤더니 얘가 얼마라는 거야? 20 아니야? 10 플러스 10 했으니까 합성한 최대 전력이 18 정도밖에 안 나타났다. 18이더라. 방금 전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누면 뭐 1점 얼마더라. 이렇게 1.0 뭐 얼마더라. 뭐 0호라든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1보다는 항상 크게 나타나더라. 걔를 부등률이라고 한 겁니다.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9번. 자, 29번은 다음 중 SF6가스 차단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SF6가스 차단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호매질이라고 합니다. 소호매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차단기 종류가 결정되죠. 차단기 종류가 결정되는데 자, 우리 차단기를 한번 종류를 좀 볼까요? A, B, B가 있고 그 다음 OCB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VCB가 있고 GCB가 있고 MBB가 있고 그 다음 ABB가 있고 그 다음 뭐 MCCB가 있고 뭐 EL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류를 뭘로 결정하는 거냐? 소매질이 뭐냐 이거야. 소매질이 뭐냐에 따라서 차단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자, ABB는 에어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이것은 공기 차단기다. 공기를 이용한 공기 차단기다 이 말이야. 압축 공기를 사용합니다. 다음 소매질이 얘는 뭐냐에 따라서 50이라고 부르냐? 오일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오일 유입이구나. 기름 유자. 그래서 얘는 유입 차단기입니다. 유입 차단기라고 부른다. 야, 소매질이 뭐냐? 소매질만 보죠. 소매질. AB는 소매질이 뭐라고요? 압축 공기고 얘는 유입이다. 오일이다. 자, VCB는 그럼 뭐냐? VCB는 바큐um, 진공입니다. 진공 상태가 소매질이다. 진공 상태는 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GCB라는 건 가스 서킷 브레이커로서 그 가스를 뭘 사용한다는 거야? SF6가스, 육불화 유황시스가스, SF6가스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우리 문제에서 보더라도 다음 중 SF6가스의 차단기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누구하고 비교했겠어? 공기하고 비교했습니다. 대개가. 공기 그냥 대기 중에 있는 이런 대기 중 공기, 이런 압축 공기가 아닌 대기 중 공기하고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한번 특징을 알아보자 였고요. 자, MBB는 그냥 뭐냐면 MBB는 소매질이 뭐야? 마그네틱 브라스트 서킷 플러스 자기력입니다. 자기력. 그 다음에 ABB가 뭐냐? ABB가 저기 있는데 또 썼네요. ACB자, ACB는 뭐냐? 얘는 에어 서킷 브레이커로서 우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 중에 그냥 소매질이 압축 공기가 아닌 일반 공기야. 얘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기중 차단기라고 합니다. 기중 차단기. 자, 뭐 몰디 서킷, 케이스 브레이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종류만 아십시오. 요거는 배선형 차단기, 요거는 ELB. 이런 대기 중에 있는 차단기들이죠. 대기 중에 있는 차단기들이다. 그래서 소음 애질이 차단기 종류를 결정합니다. 자, SF 가스의 문제로 돌아가서 SF 가스의 차단기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1번부터 같이 보시면 밀폐 구조로 소음이 작다. 가스를 당연히 밀폐시켜놨겠지. 공중에 그냥 이렇게 개방시켜 놓지는 않았겠죠. SF 가스는 당연히 밀폐되어 있어서 소음이 작다. 두 번째, 근거리 고장 등 가혹한 재기전압에 대해서도 우수하다. 근거리 고장이 생기면 삼각파의 전압 이상파가 어디로? 기기로부터 차단기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잘 뭐 할 수 있다? 차단해낼 수 있다. 3번, 아크에 의해 SF 가스가 분해되며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SF 가스는 무색이며 무해하고 냄새가 없습니다. 무취하다. SF 가스는 공기에 비하여 절연 내력이 절연이라고 그래요. 절연 내력이 3배에서 4배쯤 됩니다. 결국 뭐야? 우리 공기 중에 있다면 전선을 R상과 S상을 예를 들어서 1500mm, 그러니까 1.5m 떨어뜨려야 된다면 얘는 그냥 한 30cm만 떨어뜨려도 얘는 1.5m 떨어뜨려야 되는데 얘는 30cm만 떨어뜨려도 SF 가스가 넣어놓으면 절연이 유지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소호 능력은 공기의 100에서 200배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주 좋은 가스다. SF, 유독가스를 발생하지 않는다. 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3번이 될 거고, 4번은 SF 가스의 소호 능력은 공기의 100에서 200배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죠.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은 자가용 변전소의 1차 측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할 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그랬는데 얘는 공급 측의 단락 용량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30번 같은 경우는 전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전원단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 발전기라고 하죠. 발전기가 있고 TR이 있습니다. TR이 있고 그 다음 선로가 쭉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전류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들어가냐면 전원으로부터 어디로? 고장점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전류값 IS가 얼마나 큰지 단락 용량 PS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부하측이다 그러면 여기에 부하가 달려 있다면 이쪽에 임피던스도 있고 이쪽에 임피던스도 있을 텐데 이쪽의 임피던스는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전류값은 어디서 어디 들어간다고? 공급은 전원단으로부터 고장단으로. 여긴 전원이 아니죠. 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고장전류 계산할 때는 이쪽 부하측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공급 측의 단락 용량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1번. 삼상삼선식에서 전선의 성간거리가 1m, 2m, 3m다.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등가 성간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등가 성간거리. 자,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선이 직각으로 이렇게 수평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 간격을 예를 들어서 D, 여기에서 여기 간격을 D, 여기에서 간격을 ED라고 한다면 이때의 등가 성간거리를 한번 계산해봐라. 등가적으로 합상을 해봐라 이거 말이야. 진짜 거리를 합성을 해보면 그 합성한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3승분의 루트 D 곱하기 ED가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얘를 다시 계산하면 하나, 둘, 세 개를 빼내면 3승근하고 같이 지워지는 거니까 3승근의 루트 2만 남아있고 D는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두 번째 삼각 배열이 되어 있다. 정삼각형 배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거리도 D라면 등가성간거리 D 다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D로 나오는 거지. 우리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전선이 하나 있고 전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거리들이 비정삼각형으로 생겼어. 이럴 경우에
등가 성간거리를 구하시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문제에서 보시면 각각 성간거리가 얘는 1m, 2m, 4m랍니다. 이럴 때 등가 성간거리 어떻게 계산하냐. 3승분의 3개를 다 곱해주면서 3승분의 루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d 곱해준 거나 똑같은 거야. 그죠? 여기에서 여기 간격, 여기에서 여기 간격, 여기에서 여기 간격을 곱해주면 되더라. 이거 계산하면 2가 나온답니다. 2. 답도 2번에 있습니다. 예. 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원자로 내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외부로 끄집어내기 위한 열매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자, 우리 원자로는 핵 분열을 하는데 핵 분열을 할 때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열이 발생하는 것을 식혀줘야 돼. 원자로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으면 원자로가 안에서 열을 받으면서 폭발을 해버리겠죠. 폭발을 하기 때문에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일반 보일러, 불을 때는 보일러도 냉각을 시켜주는데 원자로는 당연히 냉각을 시켜주겠지. 자, 냉각을 시켜줄 때 뭘 갖고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32번은 우리 냉각 시켜주는 건 냉각제가 되겠죠. 냉각제. 냉각제로는 경수 또는 중수 등등 흑연, 산화베리륨 등등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자, 어찌됐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냉각제는 경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물을 사용한다 이 말이야. 냉각제로 답 3번이 될 거고요. 33번으로 갑니다. 선로 임피던스 Z 송수전단 양쪽에 어드미턴스 Y인 파이형 회로의 4단자 정수에서 B의 값은 그랬네요. 자, Y인 파이형 회로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선로가 있답니다. 선로가 있는데 선로에 직렬 임피던스가 있죠. 직렬 임피던스가 있고 선로에 병렬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우리 송전단의 전압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송전단의 전류도 계산하고 싶은데 이 상태로는 계산이 안 되니 얘를 T형이나 또는 파이형으로 해서 변형시켜준 다음 뭐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ES와 IS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ES와 IS를 계산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그 알아야 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면 선로에는 전압이 어떻게 걸려 있고 선로의 전압비 A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4단자 정수 B값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B인 C값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전류비인 D값도 알아야지만 4단자 정수 ABCD를 알아야지만 ES, IS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ES는 식이 어떻게 되는데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이고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 여기서 A, B, C, D 값만 알 수 있으면 송전단에서의 전압, 송전단에서의 전류값을 계산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려면 이렇게 이거 A, B, C, D 값을 알아내려면 T형이든 파이형이든 사용해서 우리 A, B, C, D 4단자 정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파이형으로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그죠? 파이형으로 계산해봐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파이형으로 변화하라는 것은 저쪽의 회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Z값은 그냥 두고 좌측에서 보거나 우측에서 보거나 대칭이 되게끔 선로를 만들어줘라. 어떻게? 2분의 Y로. 임피던스를 2분의 1로 쪼개라 이거야. 2분의 Y로 쪼갠 다음 이게 파이형이죠. 양측에 전압을 인가해주고 전류를 흘려주면 수전단에서는 전류를 수전받을 것이고 양선에 ER 전압을 얘는 ES가 되죠. 전압을 이렇게 수전받을 것이다. 이렇게 파이형 회로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우리 뭐 값을 물어봤어요. ABCD를 다 구해보기도 그렇지만 한번 우리 저기만 구해보자. B값만 구해보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4단자 정수 ABCD를 구하라 했으니까 ABCD의 행렬식을 한번 세워보자. 행렬식을 세우면 자, 처음에 행렬식 어떻게 세운다? 첫 번째 거는 2분의 Y만 하나 냅둔 상태에서 나머지를 가리고 행렬식을 세우고 그 다음 행렬식은 어떻게 세운다? 2분의 Y와 2분의 Y를 가리고 가운데 거를 가지고 행렬식을 세운다. 그 다음 다시 또 행렬식을 세워야 되는데 행렬식을 어떻게 세운다?
앞에 거 2개 가려놓고 뒤에 거 하나 가지고 행렬식을 이렇게 3개를 세우면 된다. 자, 우리 선로는 전압이나 전류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1로 냅두고 첫 번째 행렬식 세워보자. 어떻게? 임피던스가 있어요, 없어요? 임피던스는 제로고 어드미턴스가 2분의 y로 나타나있네. 임피던스 B는 제로이고 어드미턴스는 2분의 y다. 두 번째 거 행렬식 세울 때 어떻게 나왔어? 전압 전류는 살아있는 것이고 임피던스만 흐르고 임피던스만 있고 어드미턴스는 없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 있어? Z로 있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는 y다. 그 다음 똑같이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되겠지. 제로에 2분의 y다. 행렬식을 이걸 가지고 푸는데 B를 풀기 위해서 한번 행렬식 여기까지만 한번 풀어보자. 이행이어를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곱한 것을 서로 곱한 것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보자. 1 곱하기 1은 1이다. 0 곱하기 0은 0이니까 플러스 0이다.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B 값은 B 사상정수 B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요거에다가 어떻게 곱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에다가 어떤 거? 요거는 어디다 곱해주는 거야?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Z는 뭐가 남는 거야? Z에다가 플러스 0 곱하기 1은 0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정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놈 곱하기 요놈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요놈 곱하기 요놈 해준다면 1 곱하기 2분의 y니까 2분의 y에다가 1 곱하기 0은 0이네요. 그럼 그 다음에 D정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D는 이렇게 곱해주겠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2분의 zy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zy가 되겠죠. 나머지 또 여기 행렬식 하나 갖다가 1 제로를 써주고 2분의 y 그 다음에 1을 써줘서 행렬 똑같이 풉니다. 이렇게 풀고 a 풀었습니다. 1 곱하기 1 했더니 1이야. 플러스 2분의 zy죠. 그러면 A 정수는 어떻게 나왔어? 1 플러스 2분의 zy가 나왔고 B정수도 한번 풀어보자. B정수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B까지만 풉니다. 1하고 0 곱하면 얼마? 0이죠. 거기에 플러스 1하고 Z를 곱해줬더니 Z만 남는구나. 그래서 B정수는 Z가 나오겠네.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답은 몇 번에 있냐? 2번에 있네요. 그죠? 2번에 이렇게 있네요. 그까지만 구해주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32번으로 갑니다. 32번까지 다 풀었지. 33번 풀었지. 34번. 송전선로의 복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복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 복도체가 뭐예요? 단도체인 이만한 전선 굵기를. 자, 우리 표표가가 생겼다. 전선이 굵으면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전류의 주위에 뭐가 자장권으로 자꾸 전류값을 밀어내는 L 때문에 자꾸 밀어내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가운데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어디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 표피에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표표과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마냥 두껍게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전선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얘를 바늘 쪼갠 이런 전선을 2개 만들어냅니다. 얘가 뭐예요? 이거 단도체를 두도체로 만든 것을 우리는 얘를 복도체라고 하죠. 복도체. 이런 복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요? 가장 주된 목적은 아마 정규 공부하시면서 다들 배우셨겠지만 공부를 하셨겠지만 코로나 방지죠. 코로나 방지. 복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야? 코로나 방지다. 왜? 코로나가 게시되는 전압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24.3 M0 M1의 델 D 로그 11m라는 R분의 D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 M0는 뭐예요? 전선의 표면 계수다. M은 전선 주위에 뭐예요? 날씨 계수지, 날씨 계수. 자, M0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선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M은 날씨 계수니까 이거는 조물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델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 공기 밀도지? 상대 공기 밀도. 저 바닥으로부터 1m의 지점에 우리 철탑 전선이 설치되어 있느냐, 바닥으로부터 100m 지점에 철탑에 의해서 전선이 설치되어 있느냐, 그 점에서의 기압이죠. 이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압에 의한 상대 공기 밀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임의대로 조정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날씨에 따라 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이 D가 뭐야? D. 지름이지, 지름.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하면 개시전압, 코로나를 일으키는 개시전압,
임계전압, 이 임계전압이 커지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코로나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지. 전선을 굵게 하면 굵게 할수록, 다독체, 복도체를 사용하면 할수록 전선이 굵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럴 때 코로나 개시전압이 높아지더라. 그러면 코로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코로나 발생 방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35번.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수용가에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 줬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부하를 잘 쓰고 있다가 야간 경부하 또는 무부하가 되면, 이쪽 야간 경부하 무부하가 되면 부하가 없어진 거잖아. 무부하가 됐을 때 선로에 뭐가 이렇게 C가 충전됩니다. 장거리일수록 C가 많이 충전되겠지. 이렇게 장거리일수록, 장거리 무부하일 경우일수록 C에 의해서 C는 뭐 하는 거예요? 얘 진상 성분을 만들어주는 거야. 진상 무효분을 선로에 공급해주지. 진상 무효분을 선로에 공급해주면 그 무효분에 의해서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을 하겠지. 수전단일수록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VS 측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죠. 예, 답은 3번이네요. 그럼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C를 감쇄시킬 수 있는 뭘 달아줘야 돼? 리액터를 달아주면 되잖아. 블로 리액터를 설치해주면 뭐예요? 이 페란티 현상이 방지되겠죠. 답 몇 번? 3번. 36번으로 가겠습니다. 36번은 출력 20kW의 전동기로 총 양정 얼마? 10m. 펌프 효율 0.751 대 양수량은 몇 세제곱미터 퍼 민이냐 그랬어요. 분당 세제곱미터가 뭐의 단위야? 최적의 단위지. 최적. 그릇의 단위란 말이야. 그릇 크기의 단위에다가 얼마나 채울 수 있겠냐 유량이. 분당.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유량 Q라고 한다면, 그 유량을 36번은 뒤에 유량 Q라고 한다면 Q는 몇 시간 동안 어느 최적에 대한 물을 퍼볼 수 있느냐. 그래서 단위는 최적의 단위 메타 삼성이고, 얘의 단위는 원래가 세크입니다. 세크의 단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뭐라고 주었어? 분당이라고 주었으니까, 원래 우리 펌프 출력은, 전동기 출력을 M이라고 할까요? 전동기 출력은 공식이 9.8QH 유량을 유효낙차에 대해서 퍼 올리는 펌프의 출력은 효율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 펌프 출력이 나옵니다. 그 펌프 출력이 나오는데 얘는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 얘는 당연히 초당 킬로와트야. 원래는 초당 얼마나 퍼 올리냐인데, 우리 문제에서는 분당을 주어지고 문제를 구하라 했으니까 분당을 60분을 9.8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6.12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을 바꿔버렸어. 분당에 대해서 풀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PM은 6.12 이타분의 9.8을 60을 9.8로 나눴으니까 QH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공식을 써라 이 말이야. 얘는 어떨 때 쓰는 거야? 킬로와트를 구하는데, 이 유량이 뭘로 단위가 나왔을 때? 초당 유량이 나왔을 때는 이 단위를 써주는 거고, 분당 출력을 구해라 그러면 유당이 킬로와트 퍼 민이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분당. 얘가 유량이 단위가 뭐가 됐어? 세제곱미터 퍼 민이 됐겠지. 민. 그러니까 이게 분당 유량이냐 아니면 초당 유량이냐를 가지고 공식을 두 개를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분당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양수량을 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양수량 구하라 그랬으니까 양수량 Q는 어떻게 구한다? H분의 PM에다가 곱하기 6.12 곱하기 이타 값이 되겠지. 그러면 유효낙차가 얼마나 그랬어요? 유효낙차가 총 양정이 10m다. 분의 PM은 얼마 주어진 거예요? 출력이 얼마 주어졌어? 20kW가 주어졌지. 20kW가 주어졌고, 곱하기 얼마? 6.12 곱하기 효율은 얼마 주어졌어요? 0.75 주어졌나? 네, 0.75가 주어졌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라고 그래요? 9.18. 단위는 역시 뭐가 되겠어? 세제곱미터 퍼 민이 됐겠지. 분당 유량이 구해진 거죠.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공식을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하고 37번으로 가겠습니다. 37번. 전압이 일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시 고장검출용의 밑줄. 단락시.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전원을 잘 쓰고 있었는데
A상이라고 할까요? B상이라고 하고 C상이라고 할까? 이렇게 두 선이 성간단락됐답니다. 성간단락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성간단락된 상의 전압은 건전상 전압의 전압이 얼마로 떨어지냐면 다시요. A상, B상, C상 이렇게 있고 운전을 잘 하다가 B상과 C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단락이 됐답니다. 단락이 되면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VA상에 걸려있는 전압, VB에 걸려있는 전압, VC상에 걸려있는 전압이 단락된 상의 전압이 건전한 상, VA상의 전압에 비해서 얼마 떨어지냐?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전압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부족한 전압 계정기를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부족해지는 전압 계정기 가지고 고장 검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부족 전압 계정기 가지고도 부족 전압 계정기 가지고 성간 단락을 검출해 난다. 왜? 건전상 전압의 2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2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 전압 가지고 우리가 단락 검출을 할 수 있구나. 단락 검출할 수 있습니다. 얘를 또 다른 말로 UVR이라고 합니다. 왜?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몇 번에 있나 볼까요? 전압이 일정값 이하로 됐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 시 고장 검출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뭐다? UVR,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부족 전압 계정기다. 답 4번에 있네, 그죠? 38번. 치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요? 치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치수구가 뭔지 모르는데 제수문이 뭐야 또. 자, 이런 거죠. 38번은 이렇게 수차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차 발전소가 있는데 수차 발전소에 이렇게 문을 가뒀다 그럴까? 댐을 싸가지고 물을 이만큼 가둬놨습니다. 물을 가둬놓고 여기에 압력 수로를 설치하고 여기에 조합 수조를 설치합니다. 조합 수조라는 게 있어요. 조합 수조를 설치하고 물의 높이를 요만큼 채워놨어. 왜? 여기하고 일자로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수압관을 설치합니다. 수압관을 설치하고 수압관 밑에 뭐가 있어? 터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터빈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물을 쭉 떨어뜨리면 안내 날개 문을 열어서 물을 쭉 떨어뜨리면 터빈에 뭐가 있어요? 터빈 축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겠지. 물바지가 있겠지. 이 물바지를 계속 물이 어떻게 되냐 때려주면서 터빈이 돌면 그 터빈 축에 발전기를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죠. 이게 수차발전소입니다. 수차발전소에 이 물이 나가야 되는데 물이 그냥 거꾸로 해서 이렇게 구멍 뚫어 놓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취수탑을 세웁니다. 취수탑을 세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린 제진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문제에서 보시면 치수구에 이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이 제수문을 설치하는데 여기는 유량을 조정해서 유량을 어느 정도 조절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만큼 터빈에. 예를 들어서 발전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지금 유효전력을 저쪽 부하 측에서 우리 수용가에서 부하를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 발전을 많이 해야 되면 유효전력을 많이 내보내 주면 뭐 하면 되는 거야? 물량을 조절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수차가 빨리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게 뭐다? 여기에 보면 유량을 조절하는 제수문이다 그랬어요. 답 3번이고요. 39번. 송전단 전압이 161kV, 수전단 전압이 154kV. 전압상 차각입니다. 이거는 역률각이 아니야. 전압상 차각이 45도, 리액턴스가 14.145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 전력은 약 몇 메가와트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전압상 차각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부하는 예를 들어서 정전압을 수전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정전압을 수전받기를 원해. 왜? 송전단에서 몇 킬로볼트를 만드는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수용가에서 받는 전압이 중요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220V 쓰는데 225에 각도는 0도에도 좋아. 이거 뭐 안 변하고 그냥 각이 변하지 않고 220V 딱 그 크기만큼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 크기만큼 들어오는데 그때 달려있는 부하는 당연히 지상 부하인 전류 I를 이렇게 소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전류 I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나라는 다 지상부하지. 전 세계적으로 다 지상부하야. 이 지상부하 걸려있는데 지상부하란 뭐예요? 얘가 코사인 세타가 1인선이고 왜 누구하고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인선이 아이가 동상인선인데 우리 부하는 어떻게 쓰고 있어?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인 지상부하와 어떤 역률각 파이를 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거야. 이거에 의해서 뭐 무손실이다 그냥 저항 R을 무시한다면 여기에 뭐 이상이 90도인 X값이 이렇게 소비되고 있겠지. 이것과의 만나는 점 얘를 ES라고 하는데 송전단에서 전압 이만큼 크기 주면 수전단에서는 220V를 받는구나. 예를 들어서 한 230V 주고 그
우리 이렇게 잘 주면 우리 수전단에서 한 220V 받아서 잘 쓰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전압과 전압의 각 상차각이라 그래. 전압각을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한 30도 벌려줘 갖고 우리 송전단 전압을 수전단 쪽으로 인가해 주면 아, 전압이 잘 수전단에서 도착해서 사용하고 있겠구나. 부하 이만큼 걸었을 때 이걸 우리는 전압 상차각이라고 합니다. 그 전압 상차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식 P는 안정도시라고도 하는데 이 송전전력 안정하게 운전되는 송전전력 P는 X분의 리액턴스 X분의 ES, ER의 사인 델타인 전압 상차각을 가지고 운전하는구나. 얘가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다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2분의 1을 여기다 곱해주면 돼. 나중에 송전전력이 구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X값이 주어졌을 겁니다. 얼마? 14.145ohm으로 주어졌고 분의 ES값 얼마 주어졌어? 송전전압이 161kV 곱하기 ER값이 얼마? 154kV가 주어졌고 위상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상차각이 사인 얼마? 45도가 주어졌어. 사인 45도는 얼마인가요? 2분의 루트 2인가? 2분의 루트 2가 됐든 뭐 루트 2분의 1이 됐든 어찌 됐든 이걸 넣고 계산해 보면 P값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한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1240 메가와트지? 왜 메가와트인 거야? 여기가 킬로볼트가 있었고 이것도 킬로볼트다. 킬로 더해주면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10의 3승. 10의 3승이니까 얘는 당연히 10의 6승인 메가가 되겠지? 예, 좋습니다. 단위를 환산할 필요는 없이 1240 메가와트가 그대로 나오더라. 다음 몇 번? 3번. 자, 40번은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연가가 뭐예요? 연가가 뭔가요? 연가? 우리 송전단으로부터 수전단까지 송전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km쯤 된다고 하자. 100km쯤 되면 이렇게 됐겠지. 우리 송전단 변전소로부터 100km의 333번씩이 깔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수전단 변전소까지. 이게 100km쯤 되는데 여기 우리 대지가 있고 이 대지에 충전되는 C값 또는 여기에 흐르는 L값에 의한 대지 몇 메타까지 이 전류가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왕로에 있는 L값, 그 다음에 귀로에 있는 그 L값, 이런 것들이 선로 정수인데 이 임피던스도 당연히 R 플러스 JX라는 걸 값을 갖고 있잖아.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Y는 G 플러스 J의 B라는 값을 갖고 있을 텐데 이 값들이 대지와 예를 들어서 요전선은 항상 멀고 대지와 요전선은 항상 중간에 있고 대지와 이전선은 항상 밑에 있다면 제일 가깝다면 선로 정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이 돼 있겠지. 그 불평이 돼 있다면 뭐예요? 선로 정수가 불평이 되면 중성점에 전압이 발생을 하면서 걔가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평형시켜줘야 되는 거야. 평형시키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 세 가닥 전선 100km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뭐 해주라는 거야? 서로 크로스 해주라는 거야. 연갈시키라는 겁니다. 연가. 이렇게 연갈시켜줘야지만 됩니다. 연갈시켜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연가라고 하는데, 자, 볼까요? 문제를 보면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역시 답도 1번에 딱 있네요. 선로 정수를 평형하기 위해서 답도 1번. 선로 정수가 평형돼야지만 중성점에 전압이 뜬다 안 뜬다? 뜨지 않으면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회 전기산업기사 문제풀이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